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어제 이 시간에 연락 두절, 실종 상태다 이렇게 전해드렸던 평택 창고 화재 속에 소방관 3분이 순직하셨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자, 지난해 이천의 쿠팡물류센터 화재 당시에 소방관들의 비극과 아주 닮은 꼴인데요. 이 비슷한 참사가 반복되는 것,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 산재 문제에서도 늘 봅니다만 닮은 꼴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는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니까 또 벌어지는 거겠죠. 정말 다시는 안타까운 희생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어젯밤에 국민의힘은요, 이 마라톤 의총 말미에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극적 포옹으로 갈등을 다시 봉합을 했는데요. 자, 앞으로는 선거전이 정상 궤도로 돌아올까요? 자, 이제는 연습 문제 말고 현실을 더 낮게 바꾸는 실전 문제 푸는 정치. 자, 기대가 아니고요, 이제 요구를 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2부 10분 인터뷰, 허은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과 어제 있었던 의총의 전말을 들어보면서 국민의힘 갈등이 과연 완벽하게 봉합된 건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그리고 스포츠본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별다방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김준일 뉴스톱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얘기 먼저 해보죠. 어제 극적 갈등 봉합. 네. 저는 그 장면 실시간으로 보는데 격정의 드라마. 이 정치가 이러면 누가 드라마를 보나 이런 생각했어요. 박 기자님이 한번 쭉 정리해 주시죠. 좀 정신이 혼미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정도였어요? 어지러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제가 오전에 상황을 어디 방송에서 정리해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권영세 사무총장과 이철규 부총장 임명을 놓고 서로 언성을 높이며 부딪혔고, 특히 이철규 부총장은 안 된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지만 네. 윤석열 후보가 밀어붙이는 모양새가 됐어요. 네. 그리고 그 시간에 이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서 이준석 대표 사퇴 결의안 이걸 또 만들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발언 들어보면 오만방자하다, 사이코패스다, 이런 비난까지 나오면서 강하게 비판했고, 결국에는 오후에 이 대표가 의총에 와라, 본인의 얘기도 듣고 의원들의 뜻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총이 계속 2시에 예정됐게 미뤄졌어요. 왜냐, 이준석 대표는 공개해야 된다라고 했고 의원들은 비공개로 하자 하다가 네. 결국 합의 본 게 모두 발언만 공개하자라고 해서 어제 한 5시 좀 넘어서 20분쯤에 이준석 대표가 모두 발언 한 28분 정도 하더군요. 네. 긴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의원들이 이준석의 복귀를 명령하면 지정한 어떤 직위에도 복귀하겠다, 자세를 낮추는 모습 보였고, 연습 문제라는 그 표현, 그게 후보한테 한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비공개로 의총이 전환돼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분위기는 이 오전 때만큼 격앙되지 않았다 그래요. 네. 점점 약간 좀 부드러워지는 분위기였고, 그러다가 핵심이 이거죠. 한 7시 50분쯤에 윤석열 후보가 의총장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좀 한순간에 좀 긴장감이 느껴졌던 분위기가 좀 부드러워지면서 훈훈한, 그리고 뭔가 응원을 주는 원팀 분위기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김경원 대표가 한 30분 정도 대화를 하고 들어와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우리가 열심히 뛰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평택 일정이 다음 일정으로 아는데 택시 운전 면허증이 있는 제가 직접 모시고 일정을 소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자리에 일어서서 박수 보내면서 따봉, 엄지척을 하면서 엄지척. 좋아했고 의원들이 네. 환호를 보내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결국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다 털고 오해했는지도 아닌지도 다 잊자,
이렇게 당부하면서 네네. 원팀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환호하며 포옹하며 껴안고 이런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래요. 자, 엄지척 이게 요즘 뭐 좋아요 이건데 따봉이 언제적 얘기입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많이 쓰지 않나요? 요즘도 쓰나요? 저만 쓰나요? 이거 확실한 기성세대인데요. 자, 어쨌든 이게 극적화해 정말 의총장 문을 딱 열고 들어와서 윤 후보가 네. 걸어 들어오는데 그 다음 순간에 이게 정말 결별이냐, 극적화해냐. 네. 근데 이제 포옹을 하면서 이제 다시 결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 장면을 한번 직접 듣고 와서 이제 김 대표님 의견 듣겠습니다. 원래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피 같은 당원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에 같이 뼈를 묻기로 함께하기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화해라고 말 것도 없습니다. 네. 다시 저희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국민들의 똑같이 우리가 수행해야 될 명령을 똑같이 받들어서 저희 하여튼 뭐 분골쇄신 열심히 하겠습니다. 후보님과 저희 신뢰를 구축해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지금까지 보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선거 승리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접 그 장면 듣고 오셨는데요. 김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이거를 하루 종일 지켜봐야 되는 제 직업이 좀 원망스럽고요. 솔직히. 사실은 새해 들어서 며칠 지켜본 셈이죠. 거의 일주일간 이거를 지켜봐야 되는 제 직업이 일단 원망스럽고요. 예. 전업하십니까? 이 기회에? 드라마 한 편 보셨잖아요. 자, 이제 이런 거예요. 예전에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 기억나시나요? 김정은 씨하고 박신양 씨 나왔던 거. 그럼요. 유명하죠. 예, 그게 굉장히 호평받았고 그랬는데 네네. 마지막에 결말이 이게 다 꿈이었어. 김정은의 꿈으로 끝났어요. 이게 그 이 김정은은 여배우 김정은입니다. 여배우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의 꿈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네. 엄청 욕을 먹었습니다. 기억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소위 말하는 막장 드라마의 특징이 뭐냐면은 뜬금없는 급발진, 복선 따위는 완전 무시하기, 갑작스러운 해피엔딩, 뭐 아니면 주인공이 다 죽는다든지 막 이런 류의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출생의 비밀. 갑자기 멀쩡한 사람, 똑같은 사람인데 저만 하나 찍으니까 아무도 못 알아보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도대체 이 정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윤핵관 문제가 해결이 된 건지 뭐 그렇게 입을 모아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어떻게 지금까지 말해서 왔던 복선들이 다 해결이 되고 뭐가 지금 이게 된 건지 제가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한 번도 아니고 지금 치맥회동, 경의성회동, 울산합의 네 번째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이거가 쇼라는 것에 대해서 물론 뭐 지지자들이야 야 탁구 갈등 봉합돼서 다행이다 뭐 이렇게 하시겠지만은 중도층에서 보면은 아니 쇼도 이런 막장 쇼가 어딨냐 이렇게 보시는 건 좀 지긋지긋하다.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잘 만나서 둘이서 합의하면 될 거를 둘이 고집 부리다가 이거를 전 국민이 지금 이거를 하루 종일 지금 봐야 되는 이 피로도가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게다가 뭐 이제 운전해가지고 저기 이제 평택에 갔습니다.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어떤 행보들을 굉장히 반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둘이 끌어안고 뭔가 연인이 된 것처럼 그 안에서 그러면서 몇 번 그거 똑같이 연출했거든요. 지난번에도. 거기서 갑자기 운전해서 간다. 그러면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운전해서 다니는 게 이게 감동이 오겠냐고요. 전략적으로도 대실패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가 어제 오전에 여의도에서 인사할 때 그때 굽히고 숙이고 들어갔어요. 그 정도면은 사람들이 납득을 합니다. 할 만큼 했다. 할 만큼 했다. 저 대표 후보가 저 정도 했으면은 근데 거기에서 나는 관심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당내 의원들 대폭발하고 이 무슨 이게 지금 이겁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10%포인트 이상 빠진 거는 당내 내용 때문만 빠진 게 아니에요. 후보 본인의 지지가 어떤 자질 부족, 후보 본인의 막말, 뭐 실언, 그리고 김건희 사과 늦은 거 기타 등등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가 하나가 됐다고 해서 마치 지금 뭐 국민의힘이나 지지자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매우 제한적인 반등만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오히려 또 지지층에서도 저도 온라인 게시판을 쭉 보면은 이준석 대표를 이번에 칠 수 있었는데 또 끌어안으면 이제 갈등의 요인이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또 지지층에도 있더라고요. 네. 지금 이 뭐 중도의 시각에서 김준일 대표는 굉장히 좀 이게 막장에 가까운 맹비판을 해주셨는데 네. 박 기자님 좀 이게 긍정적인 요소는 없습니까? 긍정적인 요소는 뭐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고 짜증내는 게 집안 싸움이에요. 네, 맞아요. 그걸 보면서 특히 정치권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 제일 싫어하거든요. 분명히 윤석열 후보의 후보 자질 문제도 있지만 이런 선대위 갈등을 계속 보여주면서 또 이준석 대표가 밖에서 이른바 뭐 민주당 국민의힘 의원들 표현에 의하면 내부 총질, 일부 의원들 표현에 의하면 내부 네. 총질했다라는 걸 어제 성토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어쨌든 정리가 됐다. 이 부분은 긍정적인 면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지율도 아마 조금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그 이후 이 갈등을 봉합한 그 이후에 어떻게 윤석열 후보가 캠페인을 할 것이며 이준석 대표가 역할을 할 것인지 그리고 계속해서 불안하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 또 두 사람이 부딪히겠지. 그리고 뭐 3월 재보선 공천 문제, 지방선거 공천 문제 이건 또 어떻게 되는 또 거야. 있죠. 네. 네, 이걸 좀 못 넘지 않을까 이런 의심하는 네네.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빠졌던 지지율이 다 회복할 거라는 네. 생각은 좀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요. 윤 후보와 이 대표의 개인적인 뭐 사감에 의한 갈등이 아니라 사실은 이건 조직 내 세력 간 충돌로 많이 네. 해석을 해왔는데 세력 간 충돌이 과연 해결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 그렇죠. 이 어떤 갈등의 불씨는 살아있다. 그러니까 어제 워딩을 봐도 오해했는지도 아닌지도 다 잊자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문제 해결된 게 아니라 그냥 덮고. 그냥 잊자. 네. 잊고 그냥 앞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한 거니까요.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제 지지율이 하락했는데 그 2030이 많이 이탈을 했고 하지만 이탈한 2030이 이재명 후보에게 가지 않는다. 언제든 확보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 대표님 전문가시니까. 네. 맞습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세대 결합론 계속 이준석 얘기하고 대표가 있었죠. 어제 의총에서 모두 발언에서도 그 얘기했잖아요. 네. 당의 대전략이 뭐냐? 나는 세대 결합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받아들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대 결합론은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이거는 허구입니다. 허구다? 세대 결합론이 작동을 하려면은 2030의 여론만 따로 움직여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모든 전 연령대에서 동일하게 다 비슷하게 빠졌어요. 2030만이 다만 아니라. 20대가 조금 더 많이 빠진 거는 네네. 스윙 정당 고착화 어떤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가 없기 때문에 스윙부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더 많이 빠진 거예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마치 그리고 심지어는 이재명 후보의 20대 지지율도 올랐습니다. 안철수 후보한테도 많이 가고.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오만하게 비춰질 수 있는 네네. 느낌이 들어요. 뭐냐면은 내가 움직이면은 2030 다 따라올 거다. 약간 이런 네네네.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굉장히 오판이고 세대 결합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일을 잘하면은 모든 세대가 다 같이 움직였던 게 지금까지 역대 선거의 모든 결과예요. 근데 지금 뭔가 지난 2021년에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 페미니즘과 안티페미의 대결로 뭔가를 이거를 하면서 이거의 원인들을 뭐 이렇게 분석을 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굉장히 잘못된 분석이고 이거를 만약에 국민의힘이 그대로 가져간다라면은 선거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어려워진다. 이 세대 결합론에 뜬금없는 이 뜬구름 잡는 세대 결합론 가져가면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결국은 이 어제의 뭐 갈등이 막 클라이막스로 갔다가 네. 극적 해결로 딱 됐는데 복선을 다 무시했다고 이 시나리오를 각본을 중요하게 여기는 김 대표님은 비판을 하셨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제가 보니까 밖으로 내쳐진 인물은 김종인 총괄 한 분이에요. 네. 그럼 김종인 총괄이 어떤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윤석열 후보가 찾아가서 뭐 조언을 듣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어제 이준석 대표와 통화를 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좀 돌아가라. 이제 함께 캠페인 해라. 이렇게 또 조언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물밑에서 이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좀 한 상황이다. 그러네요.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돌아갈 거냐 안 돌아갈 거냐 그 부분 또 다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자존심이 세고 그다음에 이 삼고초려를 해서 어쨌든 모셔갔는데 이렇게 팽을 당한 상황이 되니까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바로 좀 돌아가기 어려운 것 같고 하지만 조언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좀 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주말이 다가오니까 다음 주가 되면 새로운 쇄신안을 낸 이 선거본부, 선거대책본부 체제가 네.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고 작동하는지를 좀 보고 평가할 문제고요. 또 이제 어제를 어떻게 국민들이 바라보는지는 다음 주 지지율로 확인이 되겠죠. 자, 그런데 약간의 비판점이 발생한 게 있습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가 택시 운전을 자처하고 이 윤석열 후보 태우고
출발한 곳이 평택이었는데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안타깝게 창고 화재로 소방관 3분이 또 순직을 하셨습니다. 이 빈소를 방문한 거죠. 그런데 이게 빈소 방문 전에 이렇게 박수 환호가 웬 말이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지금 순직 소방관의 빈소, 정치인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자, 박 기자님 어떤 분위기입니까? 네, 어제 보면 김부겸 총리 또 윤석열 후보 또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 이제 인사들이 조문을 했고요. 네. 특히 사실 이영석 소방이 박수동 소방교 조우찬 소방사 너무나 안타까운 이 죽음에 대해서 네. 많은 분들 애통해하고 계시고 그 현장 상황도 너무나 좀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런 가운데 정치인들이 찾아서 위로를 하고 또 김부겸 총리는 고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소방관들 근무 환경 관련해서 고칠 점은 고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 한 목소리로 이런 고쳐지지 않은 점들을 고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네. 재발하지 않겠다라고 다 입을 모았고 이재명 후보는 오늘 이제 낮에 네. 12시 반에 조문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지금쯤 조문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러니까 지난해 있었던 경기 이천 소재 쿠팡 물류센터 화재 네, 발생했을 그때도 때 굉장히 컸죠. 오래 갔습니다. 예, 그때는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그런 화재가 발생했는데 유튜브 촬영 때문에 이 경기도에 떠나 있었다. 아, 기억나네요.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야당이 좀 또 맹비판을 했었죠. 비판을 받았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제 같은 경우는 오후 일정을 취소를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 지난해와 너무 이 판박이 참사라. 왜냐하면 이 쿠팡의 이 이천 물류센터가 그때 밤새 화재를 진압하고 네. 이제 불이 어느 정도 이제 진압됐다 하고 이제 구조팀이 들어갔는데 그렇죠. 다시 발화가 돼서 불이 활활 타고 사흘 동안 간 기억이 있어요. 근데 어제도 너무 똑같은 소식이 자, 밤새 불을 껐고 네. 이제 잔불 정리를 하러 들어갔는데 다시 불길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왜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는가 하는 너무 안타까운 대목인데 결국은 정치인들이 이게 빈소를 찾기만 할 일이 아니라 빈소가 생기지 않도록 좀 사전 예방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김 대표님? 일단은 정말 안타깝죠. 왜 이렇게 동일한 재해가 발생을 하느냐. 이게 이제 그러니까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경우가 지금 아직 이제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네네. 이게 조금 이런 것들로 법적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뭐 2년 동안 그 해당 그 창고는 안전점검 한 차례만 받았다 뭐 이런 기사도 네네. 나왔어요. 제대로 지금 지자체들이 점검을 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 모든 일정을 중단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예전에 그 황교익 씨랑 먹방 찍은 사실이 네네네. 화제가 지난해에. 났는데 네. 그럼에도 먹방 찍은 것들이 이제 여론의 지탄을 많이 받아서 굉장히 조심하는 모습이고 어제는 안 가고 오늘 간다고 합니다. 네. 따로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가 조금 퍼포먼스로 이제 간 것 아니냐 네. 거기를 이렇게 뭐 그런 비판들도 있어요. 뭐 그러기야 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렇게 비춰질 여지가 있는 것도 몸조심을 해야 되는 네. 상황인데 뭔가 전체적으로 화해는 됐다고 하는데 다 아구가 안 막는다 아직도. 네, 그래요. 자, 이 와중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면 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이제 하락세이고 당내 갈등이 많이 이제 퍼져 있었던 그 상황에서 어부질인지 아닌지 반사이익인지 아닌지 어쨌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또 급등했어요. 네. 지지율이 급등한 안철수 후보는 또 굉장히 두렵다. 정말 조심하겠다 이런 얘기를 또 내기도 했는데 단일화를 주제로 윤석열 후보가 만나자고 하면 만날 수는 있다. 네. 박 기자님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어제 KBS 인터뷰에서 물어본 거죠. 단일화 주제 만날 거냐라고 했는데 그동안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에서 보였기 때문에 완주한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발언이 나올까 대답이 나올까 봤더니 정치인들끼리 만나자고 하면 만날 수는 있다. 네네. 하지만 거기서 협의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다. 밥만 먹고 헤어질 수도 있는 거다. 만날 수는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인들끼리 만나자고 하면 만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만남 자체가 또 큰 영향을 큰 파장을 대선에서 주기 때문에 네. 이 발언들이 좀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요. 어쨌든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두 사람 지금 지지율 면에서는 이재명 후보한테 좀 뒤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도 만나지 않겠냐. 결국 단일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네. 이런 분석이 여의도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후보가 자신을 지지하는 응답자 55%가 단일화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응답, 그러니까 과반 넘는 응답이 있었다는 네. 그런 얘기에 대해서도 단일화 필요 없다는 분들도 저렇게 많은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민들께서 선택권을 드린 거다. 도덕적으로 누가 문제가 없는지 비전이 정확한지 그걸 평가하는 게 맞다. 이렇게 자신의 뭐 경쟁력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우위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마침 오늘 이제 한국 갤럽 조사도 나왔는데 요거 이제 2부에 저희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있으니까 좀 아껴두도록 하고 네. 하지만 여러 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제 두 자릿수 이상으로 또 솟아오른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15%를 이제 처음 찍은 게 오늘 나왔는데 아,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갤럽 조사죠. 예, 그거는 이제 뒤에 좀 네네네. 설명해 주시고요. 자세한 수치는 제가 말씀. 15%가 뭐냐면은 완주를 하면은 돈을 다 돌려받습니다. 아, 그렇지. 예, 네, 선거 비용. 선거 비용을 다 돌려받는 비용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서 이 단일화 협상에서 보통 15%라는 수치를 어떻게 보냐면은 네. 협상력이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15%는 그래서 그리고 누가 이길지 모른다. 더 높은 후보가 있더라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굉장히 시사하는 겁니다. 네. 10%면은 단일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거고 5%면은 단일화 대상이 될 수 있다. 뭐 네, 이 정도로 네. 보통 정치권에서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철수 후보가 이 정도 올라왔다라고 한다라면은 네네. 왜냐하면은 이게 2017년 구도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때가 문재인 41, 홍준표 24, 안철수 21. 네네. 그러면은 단일화를 안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 될 수도 단일화를 있거든요. 했다면 결과가 바뀌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산술로 숫자상으로는. 하면은 네네. 이탈자가 한 명도 없으면은 이제 그렇죠. 45대 네. 41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가정입니다만. 예, 막판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자, 15% 오늘 한국갤럽이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지난 4일에서 6일 한국갤럽이 성인 1,002명을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2부에서 또다시 이 숫자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지요. 자, 그러면은 만납니까? 단일화 얘기 나옵니까? 아니 뭐 방금 얘기했잖아요. 네. 보자고 하면은 만나긴 하겠다. 근데 그 협의를 할까요? 만나는 드릴게. 뭐 요거거든요. 예. 김준일 대표님이 거의 뭐 자기 감정을 투입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얘기를 하면은 나는 안 받는다라고 하면서 네. 더 몸값을 올리겠죠. 네네. 안철수 후보는. 이 네. 나쁜 남자. 어떻게 연애했는지 그냥 보이네요. 보여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지지율이 또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을 좀 듣고 와서 저희 이야기를 더 이어가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에 정현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겨울철이 되면서 고장난 차로 인한 돌발 구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차량 점검이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기흥 부근 1, 2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가 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기흥 나들목에서부터 정체고요. 양재에서 반포까지는 7km 구간 혼잡한 상황입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까지 속도 줄여서 지나고요.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도 천천히 갑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서인천 부근 4차로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현재 처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여파로 부평 나들목에서부터 서인척 나들목까지 2km 구간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발안에서는 추돌 사고가 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입니다. 서창 분기점에서부터 밀리고요. 반대 인천 방향으로는 월곶 분기점에서 천천히 갑니다. 한편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원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는 작업으로 4차로가 막혀 있으니까요. 미리 차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만나는 줄게 김준일 대표의 나쁜 남자 김준일. 하지만 착한 남자가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죠. 지금 우리 청취자분 네. 중에 김창희 님께서 박 기자님 메타버스 광주 오셨을 때 뵀어요. 네. 자, 그런데 여권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재명 후보는 오늘부터 메타버스 시즌2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했었는데 네. 자, 어디로 가고요? 박 기자님 또 동행합니까? 저도 이제 아마 그 현장 중에 몇 군데 갈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보면 메타버스가 11월부터 잘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랬죠. 인기도 끌고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방역 때문에 방역 강화되면서 못했죠. 해를 넘겼는데 이번에는 메타버스 시즌2라는 이름으로 컨셉이 걸어서 민심 속으로 해요. 걸어서? 네. 그래서 메타버스가 아니라 이번에는 BMW.
그 차를 외제 타고 승용차를 탑니까? 그건 아니고요. 네. 약자입니다. 버스, 메트로, 워킹. 버스와 메트로, 지하철, 워킹, 걸어서. 발로. 네. 그렇게 해서 BMW는 이 전국 노래자랑 송혜 선생님이 건강 비결로 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많이 걸어라.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동안 메타버스 일정을 보면 시장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거리를 걸었습니다. 네. 스킨십하고 인사하고 하는 게 있었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시민들과 즉석에서 만나는 그 일정을 하겠다. 그리고 취재진한테도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는 안 알려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네. 동선이 비밀이에요? 비밀이고 그래서 깜짝 이벤트식으로 만나는 건데요. 홍길동 작전이네. 네, 왜냐하면 취재진 몰려가면 또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하는 방역 문제도 있고 또 정작 시민들과 대화도 못 나눕니다. 그래서 따로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그런데 아마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휴대전화나 아니면 그 수행 비서나 휴대전화를 통해서 생중계를 또 한다고 해요. 유튜브 생중계를. 그래서 그 현장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BMW 유세를 통해서 시민들과 만나는 걸로 변경이 됐고 그래서 이번 주말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2박 3일 동안은 서울을 훑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오후에 서울시당 선대위 출범식을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소상공인 타운홀 미팅도 예정돼 있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 방문해서 엄마들도 만나고 내일 같은 경우는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서 부동산 민심 특히 이제 재건축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많은 불만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현 정부에서 재건축 규제를 세게 했다. 그래서 안전진단 통과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주민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후보의 강점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현장성에 있는데 캠프에서는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메타버스를 가야 또 사람들 주목을 받는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이번에 메타버스 시즌2가 얼마나 또 환영을 받고 인기를 끌지는 좀 봐야겠습니다. 그래요. 자, 특정 브랜드를 또 오해해서 홍보하게 되면 안 되니까 메타버스 지하철 도보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도심을 걸어서. 자, 시즌2 김 대표님 어떻게 시즌1은 상당히 이제 호평을 받았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잘 될 거라고 보냐면은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의 저 내홍이 너무 임팩트가 강해가지고 기사량이나 검색량에서 사실은 국민의힘 쪽에 압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사본부에서도 균형 있게 다루려고 노력은 하는데 저쪽에서 뉴스가 막 쏟아지니까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없죠. 기본적으로 어쨌든 기본적인 검색량이나 기사량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이게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근데 안 좋은 거를 일부러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류의 이벤트들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일관성이 있거든요. 정책. 그러면 나를 위해 이재명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국면이 이제 한 페이지가 끝나고 새로운 국면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대선이 저쪽도 국민의힘도 이제 전열이 정비되고 이제 안철수 후보 뜨고 새로운 전략이 지금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저는. 자, 미디어 뉴스 여론 이슈를 선점하느냐. 자,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메타버스 시즌2가 또 좀 화제를 몰고 올 것이냐 잔잔하게 흘러갈 것이냐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게 다음은 정치 사건이 아닌데요. 이 경제 이슈인데 전 너무 황당해서 오스템 임플란트의 횡령 어제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1,880여 원을 일개 이 재무 담당 직원이 횡령을 했다. 그래서 지금 뭐 주식 거래가 중단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윗선 개입 의혹이 나왔다. 지금 어떤 정황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모 씨가 그저께 경기 파주시 주거지 건물에서 붙잡혔어요.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 그러면서 이게 윗선의 지시였다. 그러니까 윗선의 지시라고 하면서 부하 직원들을 범행 당시에 동원했다. 아, 혼자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 씨가 뭐 팀장이니까 부하 직원 2명에게 잔액증명서 같은 서류 위조 작업 등을 도우라고 지시했다는 게 회사가 파악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그럼 직원들한테 왜 했냐 그랬더니 이 팀장 이 씨가 윗선의 지시라면서 부하 직원들을 압박했다고 해요. 시켰다. 네, 그래서 결국엔 했다라는 건데 회사 측은 이 씨 지시를 받았던 2직원 최근 직무에서 배제를 했고 경찰에서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씨가 주장하고 있는 얘기했다고 하는 윗선 지시. 이거 왜 언급했는지 그냥 거짓말로 한 건지 정말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이거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회사 쪽에서는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이거 좀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윗선 지시 여부와 별도로 이 회사 내부 통제 시스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왜냐? 2020년쯤에도 당시 재무팀장이던 이 씨와 같은 팀 직원이
회사 자금 횡령하다 적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직원만 전보가 되고 이 씨는 팀장직을 유지를 했어요. 이것도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2014년 6월에는 이 회사 회장이 업무상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어요. 이런 상황이고요. 또 금괴를 왜 이렇게 많이 샀을까? 네. 그리고 680억 원어치라고 하는데 851개. 네,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찾았다고 합니다. 찾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샀는가? 이게 궁금한. 원래 한 1톤 정도 산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1톤 다 못 샀긴 했지만 왜 그런지 이것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의심쩍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851개니까 사실 거의 뭐 1000개 가까이. 네. 1톤이면은 1kg짜리 금괴 1000개니까 1000개. 예. 비슷하게 샀는데 이게 680억. 아마 1톤 샀으면 한 이제 800억 원어치 됐을 텐데. 자, 금괴 전문가 김준일 대표님. 집에 왜 금괴를 산 겁니까? 그러게요. 집에 하나도 없는데 어느새 졸지의 전문가가 됐네요. 네네. 예. 이거는 진짜로 약간 의혹이 뭐 어느 쪽에 맞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네. 지금 절반이 없잖아요. 그리고 회장 지시로 샀다라고 하는 게 본인의 예를 들면은 형량 감경에 네네.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잘 지금 수사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예.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좀 명백하게 밝혀야 되겠다. 네네. 이를테면 회사 측에서 정말로 뭔가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이냐라는 의혹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좀 수사를 좀 면밀하게 할 필요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괴 전문가는 아닌 걸로 확인이 됐고요. 금괴 없으시다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규모는 크진 않지만 이게 뭐 제조업체는 아니지만 김 대표님도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예요. 예, 구멍가게죠. 그 제가 납득되지 않는 건 이 크던 작든 회사가 대부분의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면 대표나 재무담당 임원이나 여러 관계자가 그냥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네. 모바일 폰으로라도. 근데 이게 오늘의 잔고가 이만큼입니다라고 거짓말해서 종이를 위조해서 올려도 내부 전산을 위조해도 지금은 직접 은행 거래를 들여다보는 시대인데 석 달 동안 이 횡령을 몰랐다는 게 좀 납득 안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정도 큰 금액은 어느 정도 락이라고 하죠. 네네네. 어느 정도 이상을 하려면은 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렇죠, 보안 그렇죠. 절차를 해놓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1,800억을 지금 하는데 아무도 몰랐다?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윗선에서 관리상의 뭐 부실이든지 아니면은 뭐 누군가의 개입이든지 미스터리는 남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야기한 윗선의 지시였다. 공모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는데 부하 직원 2명이 동원된 건 확인이 됐고 네. 근데 이건 이 해당 횡령한 팀장이 윗선 지시라고 주장을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주장을 변호인도 하고 가족 측도 해서 앞으로 수사로 밝혀질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한입뉴스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해볼까요?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김준일 뉴스톱 대표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디저트송 청취자 1133님의 신청곡입니다. 바로 나왔네요. 파리의 연인 OST. 오늘 이 옛날 드라마를 김준일 대표님 환기시키셨는데 야, 이거 박신양 씨가 부르죠. 극 중에서 사랑해도 될까요? 들으면서 1133님 별다방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듣고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여기 지배인하고 좀 친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하나 해도 되겠냐고 부탁했더니 그러라 그래서 나오긴 나왔는데 제가 노래를 잘 못합니다. 나가실 분은 언제든지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거기 핑크? 거긴 좀 앉지? 사실은 제가 연애를 합니다. 저한테 재밌게 해달라 그러는데 특별한 재주가 없다 그랬더니 노래라도 부르라 그래서 나오긴 나왔는데 상당히 떨립니다. 오늘 너무 긴 하루를 보낸 그녀가 잠시나마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첫눈에 난 내 사람인 걸 알았죠. 내 앞에 다가와 고개 숙이며 비친 얼굴 정말 눈이 부시게 아름답죠. 웬일인지 낯설지가 않아요. 설레고 있죠. 내 맘을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용기 내볼래요. 나 오늘부터 그대를 사랑해도 될까요? 처음인걸요. 분명한 느낌.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4개의 표현 가운데 틀린 것을 찾아서 맞춤법에 맞게 고치면 됩니다. 문제 드립니다. 애최, 되려, 금세, 뇌려. 이 중에서 틀린 표현은 어느 것이고 그것을 바르게 고쳤으면 어떻게 될까요? 출연자의 답에는 애초, 되래, 금세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정답은 되려고요. 바르게 고치면 되랩니다. 여기 출제된 것은 모두 주음말 형태의 표현인데요. 되래는 도리어의 주음말입니다. 이것을 되려로 잘못 알고 사용하는 예가 많은데요. 되래가 맞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와주려고 한 일이 되래 패만 끼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애최는 애초에가 줄어든 말입니다. 애초에에서 애초는 맨 처음이란 뜻이고요. 애초부터라든지 애초에와 같은 표현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금세는 지금 바로라는 뜻으로 금시에가 줄어든 말인데요. 구어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죠. 금세에서 두 번째 음절의 모음은 에가 아니라 어이, 에라는 점에 유의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려는 오히려의 준말이고 잘못한 놈이 외려 큰 소리 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사는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제가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이제 그만 문제라고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미세먼지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람이 약해서 먼지가 날아가지 못하고 쌓이고 있어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와 충청 남북도 전북 지역은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이 예상되고요. 주말과 휴일 동안에도 공기가 탁한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서울 4도, 대전 6도, 광주 대구 8도, 강릉 제주 9도, 부산 11도 등으로 낮 동안은 공기가 온화하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동안에는 오늘보다 아침 기온이 조금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높아 추위가 쉬어갈 전망입니다. 한편 지금 강릉과 대구, 부산, 울산, 여수 등 강원 영동과 경상 남북도, 전남 동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수일째 이어지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오늘까지 높은 너울이 몰려오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에 1cm 안팎의 눈이 조금 오겠고 그 밖에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른바 방역 패스라고 불리는 정부의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정책의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신문이 오늘 열립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방역 패스는 중단됩니다. 경찰이 회사 돈 1,88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 씨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 씨와 함께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팀에서 함께 근무했던 직원 2명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당일 중국 측에 편지를 보내 다음 달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불참을 공식화했습니다. 북한은 편지에서 중국을 전적으로 지지 응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화상으로 외교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의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성토의 장이 열렸죠. 이 대표의 사퇴 결의안까지 추진됐다가 극적으로 봉합이 됐는데요. 하루 종일 의원총회장 현장에 계셨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허은하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이 원팀 방향 어떻게 나갈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엔 언제 나오실 겁니까? 네? 스튜디오엔 언제 나오실 겁니까? 네, 곧 가겠습니다. 네네. 국회에서 가깝기 때문에 언제든 오실 네네. 수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전화 연결됐는데 지금 새해 인사 막 해주셨죠? 네. 네.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는 새해가 뜰 겁니다. 많이 응원 바랍니다. 네. 자, 이 허 의원님, 이준석 대표가 이 TV 뉴스 화면에 나올 때 항상 같이 계세요. 아, 네. 김철근 의원도 이제 함께 있습니다. 대변인이다 보니까 네. 네. 워낙 또 곁에서 네. 인간적으로 가깝기도 하시죠? 아무래도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까 네. 그 많은 말씀 듣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좀 속내를 좀 많이 알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속내를 다른 사람보다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잘 알게 된다. 네네. 자, 어제 그 길었던 마라톤 의원총회 의총 현장에 계셨습니다. 네네. 하태경 의원 표현을 빌리자면 천당과 지옥으로 갔다 이런 표현인데 허 의원님 어떠셨습니까? 네, 롤러코스터 같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동안의 민심을 듣고 왔던 지역구 의원님들의 말씀에서 강한 발언도 있었고 또 거친 반응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근데 본심은 서로를 상처 입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개선하자는 데 있었음을 모두 이해하게 됐고, 네. 이번에 정권 교체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국민이 원하는 것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약간 말미를 또 펼쳐주셨는데 사퇴 결의 분위기로 굉장히 좀 성토의 분위기가 팽배하고 좀 이제 험한 분위기로 가다가 8시 무렵 돼서 갑자기 극적 화해가 이루어져서 저희 일부에서는 기자와 평론가들이
이거 좀 이제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의견을 냈거든요. 현장에서 이 극적 대전환의 결정적인 이유 이걸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 리더십에 있고 그리고 서로 해답을 찾으려고 했던 노력에서 극적 해결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의원총회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안에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책임론도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의원들도 잘못했다와 또 대표도 잘못했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또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잘해 나갈까에 대한 그 질문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고요. 네네. 그 해답 안에 이제 대표에게 원하는 것은 이제 명확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한 해답을 찾았고 그렇게 분위기가 전개되던 그 순간에 또 갑작스럽게 또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렇게 나타나셔서 형님 리더십을 보여주시면서 서로 과정은 험난했지만 대표 사퇴를 말씀하시던 분들도 박수를 쳐서 원팀의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여드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요. 조금 이제 나눠서 보면 윤석열 후보가 등장을 하면서 형님 리더십, 좀 이제 감성적인 결합도 일어났다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전에 아까 납득이 어렵다는 거는 이런 대목들이에요. 세력 간 충돌, 이준석 대표가 또 버텨야만 하는 이유들이 있었을 텐데 어떤 해법을 찾은 것이냐. 그럼 선거대책본부나 앞으로의 선거 전략이 어떻게 좀 이제 합의와 정리가 이루어진 것이냐. 이 대목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대목을 좀 설명해 주시면요. 선거 전략에 있어서는 저희가 세대 결합론에 대한 얘기를 대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 부분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거죠.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의 이제 발언에 대한 거나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지적하셨던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한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원했던 방향,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네네. 그 말씀을 듣고 또 그거에 대한 답을 주면서 서로 오해됐던 부분이 풀렸기 때문에 그 풀렸을 때 답을 얻었던 것은 결국은 그 가장 탑인 윤석열 후보와 그리고 당의 탑인 이준석 대표가 소통이 원활해야만 이 선거에 문제 없이 정말 원활하게 승리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답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끼어들지 않고 둘만의 대화와 둘만의 소통을 직접적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답을 얻은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이제 저희가 그렇게 답을 얻으면서 그리고 또 혹여 또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이번에는 다음에는 예를 들어 이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겠냐 이런 부분도 있었을 때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됐을 땐 내가 진짜 사퇴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박수를 받던 그 순간에 후보가 들어오셨습니다. 절묘한 타이밍인데요. 정말 어떻게 짜도 잘 안 될 것 같은 그 순간에. 결코 짠 것은 아니다. 네, 절대 짠 게 아닙니다. 네네, 절대 짠 것이 아니다. 윤 후보가 딱 들어와서 파업의 메시지를 내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두 다 원팀 하면서 외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팀 이렇게 됐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게 이제 어제 극적 포옹해서 많은 사진이 어제 오늘 실리고 있는데요. 이게 울산 회동 때와 좀 비슷한 장면이다 보니까 벌써 두 번째 아니냐? 앞으로 또 없으리란 보장이 있느냐?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세 번째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본인이 사퇴하겠다라는 또 아주 강한 배수진을 쳤습니다. 네. 이런 일은 다시 없으리라고 보십니까? 네, 이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정말 이 어려운 시간들을 겪으면서 답을 찾아준 건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소통의 문제임을 서로 이해했고, 이제 앞으로는 더 강력하게 소통하겠다라는 의미, 깨달았고 서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향으로만 행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당 의원이시니까요. 이 박수영 의원, 사이코패스, 오만방자하다, 좀 격한 반응이 다 보도가 돼서 그런데 사퇴 여론이 컸는데 윤 후보가 원팀으로 포용하겠다니 따른 것일 뿐이다. 이 표현들도 그렇고 어떻게 보세요?
우선 평소 저는 박수 의원님하고 잘 지내고 존경해 왔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좀 긁어부스럼 만드셨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네, 없고. 긁어부스럼이다. 네, 어제 화에는 이 대표께서 겸허하게 좀 반성의 의사를 전했고요. 네. 또 윤 후보께서도 넓은 마음으로 지난 일은 다 잊자고 하면서 정리하면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여기에서 강력하게 보였던 건 윤 후보님의 리더십입니다. 네. 그리고 겸허한 반성이었고 이젠 겸손하게 가겠다라는 메시지가 이미 났고 네. 그리고 모든 의원들이 또 같이 박수를 쳤기 때문에 사퇴 여론이 더 컸다거나 뭐 이 대표 사과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거나 이런 말들은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고 또 할 필요도 없는 말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화제가 진압됐는데 뭐 다시 불씨를 키울 빌미가 생기지 않도록 다들 조심해야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허 의원님은 뭐 이 정치 입문 전에 관록 있는 이미지 컨설턴트셨고 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셨잖아요. 네. 어제 이준석 대표가 운전을 해서 평택으로 윤 후보와 함께 이동을 했는데 자, 이게 알고 보니 순직한 소방관의 이제 빈소 조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손뼉치고 환호한 것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어요.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우선은 그 순간은 저희도 이제 화해를 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것과 연결지어서 이렇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연결된 것이 아니다. 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화해에 대한 환영의 의미를 담은 것이지 네. 그 평택 일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정이 끝난 다음에 이제 평택으로 향하는 것이라서 그렇게 비춰질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장 상황을 보시면은 좀 순수하게 화해를 축하한 것이다. 그리고 또한 현장에 가서 조문은 유족을 존중하는 엄중한 자세로 임했고요. 거기서는 일부러 어떠한 정치적 메시지도 내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은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사건의 비극성과 또 유족들의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내고 또 대책 마련에 좀 노력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도 또 다른 대변인들도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결과를 보니까 내용은 봉합이 됐는데요. 윤 후보와 이제 이 대표 화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만 밖으로 나가버린 셈이 된 거 아니냐. 혹시 김종인 전 총괄을 다시 모셔올 가능성 있습니까? 글쎄 다시 모셔오는 부분에 대한 말씀들은 좀 없는 것 같고요. 아직. 다만 이제 직접 찾아뵙고 말씀 나눌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말씀을 하셨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뭐 불협화음에서 생각의 차이는 적었고 소통의 차이는 좀 컸었던 것 같은데 뭐 저는 만나 뵙고 말씀 나누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오실지는 미지수지만 적어도 네네. 면대면 대화는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지금 이제 이 와중에 안철수 후보의 이 지지율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근데 네. 안철수 후보 어제 인터뷰에서 단일화 관련 윤석열 후보가 만나자고 하면 만날 수는 있다. 좀 묘한 표현인데 국민의힘 입장은 어때요? 단일화 부분은? 우선 저희 의총 마무리에도 얘기는 했지만 저희는 아직은 단일화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선은 반사이익을 얻고 계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도층이 갔다기보다는 저희에게 실망하신 층들이 잠시 이렇게 가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선 이제 한두 주 지켜보면서 저희가 어떻게 표결집을 해오고 그때 또 우리 후보님이 어떤 지지율 받을지를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 아직은 말씀을 드립니다. 지켜볼 단계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시니까 요거 여쭤보는데요. 자, 네. 조직 내용은 봉합됐다고 치고 그런데 최근 지지율 하락이 그 요인도 있지만 윤석열 후보 자신의 뭐 실언이나 자질, 역량 문제 또 하나는 배우자 리스크 이런 영향도 있지 않느냐. 그럼 후보도 바뀌어야 한다. 이런 요구도 있단 말이죠. 그럼 네네. 이제 윤 후보의 어떤 이미지 좀 다음 주 이후 전폭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핵심 강점이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강점은 바꿀 필요도 없겠죠. 네. 그렇죠. 이제 약점을 어떻게 보완하느냐에 대한 걸 텐데요. 그 첫 번째 시도가 바로 겸손한 이미지를 보여주시는 것일 겁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하철역에서
국민 한 분 한 분께 이제 인사를 드리는 모습, 인사조차 잘 안 할 것 같다라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인사가 어색하다는 평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래서 허리 숙여 인사하면서 우리와 똑같은 정치인이고 또 사람이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는 겸손한 이미지. 그래서 오늘도 또 지하철 타고 출근을 하셨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서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분이시구나라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가까이 다가서고자 하는 노력들을 해 나갈 것 같습니다. 네, 겸손하고 평범하고 가까운 이미지로 갈 것이다. 한번 다음 주 지켜보고요. 다음에는 한번 또 스튜디오에 모셔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은하 의원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몇 대냐? 네, 민심은 데이터에 있다. 숫자로 보는 민심.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자, 시작해보죠. 오늘도 여성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남성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남성팀 화이팅! 아니, 저도 그럼 여성팀 화이팅! 청취자를 지금 남녀로 가르고 있어요. 갈라치기. 갈라치기 한 건 진행자가 갈라치기 한 거잖아요. 우리 작가님하고 남성팀, 여성팀. 저는 여성팀을 응원한다니까요. 아, 그래요? 페미니스트예요. 네, 바꿀까요? 페미니스트. 이미 늦었어요. 아, 예, 그러네요. 그냥 가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주는 다시 연구해보죠. 자, 여론조사로 보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2022년 네. 이민년 새해가 돼서 처음 여론 오락관이니까 네. 그래도 청취자분들께 우리 이 소장님 한 말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코로나가 정말로 올해는 좀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유, 그 부분이니까 제가 혼자 전화인터뷰로 마스크를 안 쓰고 있었는데 네. 코로나 얘기하시니까 정신이 번쩍 납니다. 자, 배 소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블랙 타이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3명의 호랑이가 여기 있습니다. 최영일 호랑이, 네네. 배종찬 호랑이, 이은영 호랑이. 저 말띠인데. 말 좀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호랑이라고 치고. 자, 오늘도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2가지 먼저 살펴보는 걸로 시작할게요. 자, 먼저 RN서치가 매일경제 MBN 의뢰로 지난 4일, 5일 조사한 결과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고요. 자, 이 소장님, 대선 후보 지지율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일단 다자구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38.5, 윤석열 후보가 34.2, 안철수 후보가 12.2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두 후보 간 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격차가 4.3%포인트. 지난 조사 대비하면 이재명 후보는 0.1%포인트 상승하고 윤석열 후보가 8.1%포인트나 하락을 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도 상승폭이 굉장히 컸는데요. 8.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연말에 오차범위 내에서 일부 저희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조사들이 나오고 있다. 네. 사실상 붙었는데 이 윤 후보가 좀 하락세고 이재명 후보가 소폭 상승세 아니냐. 이런 정도로 이제 연말 마무리가 됐었는데 연초에 보니까 이게 골든크로스가 확실한 거예요? 불판이 바뀌었다고 봐야 되겠죠. 불판이 바뀌었다. 삼겹살 불판이 바뀌었어요. 뭐로 됐어요? 12월까지만 해도 윤석열 불판이었죠. 네네네. 조금이라도 더. 조금이라도. 고기 한 덩이라도 한 점이라도 더 있었죠. 예. 근데 신년 여론조사 지난 연말을 기점으로 한 것이겠죠. 네네네. 이제는 이재명 불판이라고 봐야 되겠죠. 윤석열 후보가 쫓아가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가 쫓아가는데 발목 잡는 사람이 누구냐. 네. 이 의미는 윤석열 후보 지지층을 일부 이제 가져가고 있는 인물이에요. 안철수 후보죠. 안철수 후보의 약진, 윤석열 후보의 하락. 이재명 후보는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지금 불판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지금 RN서치 조사는 ARS죠. ARS인데 여기가 이제 이번에 가상 번호를 사용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통신 3사를 이용한 DB로 이제 조사를 했고요. RDD가 아니고. 네, 아닙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그 기존에 ARS로 조사하던 회사들이 이제 투표율이 가까우니까 네. 표집틀을 가상 번호로 많이 바꾸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점을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되고 아까 이제 그 다자구도에서 심상정 후보는 3.3%가 나왔는데 특히 이제 지금 안철수 후보 상승이 그 지난주에 한 8 내지 9 정도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오늘 지금 갤럽 조사는 또 15%가 나왔습니다. 이게 4-6일 조사한 거고 그 전국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요. 이재명 후보 36, 윤석열 후보 26, 안철수 후보 15%가 나와서 이렇게 지금 판이 크게 요동치고 있는 거는 역시 이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지난주에 20% 중반까지 내려간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MBN 매경과 MBN 의뢰 조사를 보면은 좀 굉장히 많이 좀 올라와 있잖아요. 34점인데 아직은 또 이만큼 안 나오는 조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지난주에 너무 많이 신년조사 때 빠져갖고 좀 결집이 좀 된 듯한 느낌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결과가 왜 흥미로우냐면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 지지층만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주로 안철수 후보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유권자층이 20대 학생, 중도층, 서울이란 말이거든요. 항상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그렇죠. 그쪽이네요. M여중. 네. 그러면 이제 30대는 아니고 그러면 이재명 후보도 20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심상정 후보도 학생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이긴 하지만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지지층까지 살짝 옮겨가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네. 그러니까 안 후보가 윤 후보의 지지율 하락에 반사 이익만 보고 있다? 아니에요. 아니다. 그러니까 조금씩이긴 하지만 이 후보와 심 후보의 지지층까지 가져가고 있다. 이건 간단하게 볼 수 없죠. 반사 이익만이 아니다. 어찌 보면 자기 존재감이 조금씩 좀 부각되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죠. 이런 점도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동안에는 이게 이제 그 안철수 후보, 윤석열 후보 합산하면은 그냥 단순 합계로 해서 이재명 후보를 앞설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했는데 딱 그 수치가 이번에 그 MBN 조사에서 나온 거예요. 단일화시 지지 후보를 했을 때 윤석열 후보가 32.7, 안철수 후보가 43.5가 나와서 격차가 있네요. 격차가 지금 안철수 후보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전체 지지율은 윤석열 후보가 높지만 단일화할 때는 안 후보를 지지하겠다라는 게 좀 높게 나와서 이번에 반향이 굉장히 컸어요. 이 조사가. 반향이 컸다. 네. 자, 지금 윤석열 대 안철수. 지금 어찌 보면은 이제 순서로 보면 2, 3위 경쟁이 또 불이 붙고 있는 상황이에요. 불판이 바뀌었다고 해도 1위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일화 변수가 또 이제 선거판에 파장을 줄 수 있으니까. 자, 단일화 시 누구를 지지하겠느냐 이렇게 나왔다. 네. 적합도는 어떻게 나왔나요? 적합도 단일화시 지지 후보가 이제 윤석열하고 안철수 후보에서 안철수 후보가 더 높게 나왔고 단일화시에 이제 누가 더 경쟁력 있냐. 네네, 그렇죠. 요 문항도 지금 안철수 후보가 엇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왔어요. 35.8대 43.3이어서 지금 이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논란이 거의 3주를 끌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연말연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를 일찍 좀 끌어안았다면 여기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을 것 달라졌을 같아요. 텐데. 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그 배우자 리스크가 있으면서 60대 이상층도 흔들리고 영남이 흔들리고 전체적으로 많이 흔들렸는데 특히 이번에 이제 아까 우리 배 소장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연령이나 성별로 이제 그렇고 지역으로 보니까 부울경 지역이 또 많이 흔들렸어요. 그 안 후보가 부산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지역 이제 자기 지역 기반을 만들어서 지금 최근에 부울경 지역에서 한 일주일 이상 머물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일화시 지지 후보를 보니까 부울경 지역이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가 딱 거의 붙어 있더라고요. 좋아요. 그러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 요거 쉬운 설명 이건 덜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수치에만 매몰되면 안 되는 게 지금껏 모든 대통령 당선자는 2개의 이념을 가져가요. 특히 이제 2002년 대선 이후부터는 21세기 들어서 두 개의 이념을 가져가는 건 뭐냐면 자기 지지층 플러스 중도입니다. 그런데 단일화에서 모든 조사 그런 건 아니지만 안철수 후보가 경쟁력 있게 나오는 건 뭐냐면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보수는 포함이 되는 거고 보수는 따라오고 중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보수 진영은 중요한데 확장성에 있어서 안철수 후보가 중도까지 가져 2개의 이념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더 팽팽할 수 있는 사람이 이건 뭐 이제 여러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안 후보가 높게 나오는 이유는 두 개의 이념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네.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단일화에 기준과 초점이 맞춰지는 그 거예요. 배경에 대한 맥락 설명이 잘 이해가 됐는데 네. 궁금한 걸 여쭤보면 최근 안철수 후보가 뭐 두드러지게 한 게 없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반사 이익은 윤 후보가 못하니까 안 되겠네 다른 대안을 찾아야지 하고 가는 건 알겠는데 아까 자체 발광 효과도 있다 그러셨잖아요. 살짝. 네. 그 살짝은 뭐를 안철수 후보가 요즘에 잘한 겁니까? 최근에 이제 그 유튜브 채널 중에서 지식백과라고 게임 전문 네, 채널에 저기 나갔는데 저도 봤는데요. 뭐 갤로그부터 그 옛날에 자기가 했던 오락 있잖아요. 갤로그라뇨. 그거를 이제 쫙 얘기를 해주는데. 그 전에 인베이더도 시작인데. 네, 제가 모르는 오락을 옛날에 자기 그 안철수 후보가 초등학교 때 했던 것들을 막 보여주고 그래서. 학교 문방구에서 이렇게 동전 넣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어떤 추억의 향수를 늘렸고 공감대를 형성을 한 거예요. 또 그 3% 그 주식 채널도 상당히 조회수가 높아요. 100만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정치권에 들어와서 보여주지 못한 그 자기만의 그 독특하게 잘하는 부분 이번에 좀 오픈이 된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도덕성 조사가 이제 RN서치 조사를 보니까 도덕성하고 호감도가 안철수 이 호감도 반대는 비호감도인데 완전히 좀 많이 좀 개선이 됐더라고요. 안철수 후보가. 네, 그건 아마 제가 보기엔 그 따님 덕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명공학자라 그랬죠? 네, 그 코로나 오미크론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 미국에서. 네, 그래서 이제 이쪽에 가족 리스크가 있을 때 이쪽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우위를 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족 우위도 더해졌다. 그러니까 이 소장님 말씀대로 두 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이 도와 전이겠죠. 무슨 얘기냐면 도전. 대선 후보는 도전해야죠. 네. 도는 뭐냐 도덕성이고 전은 전문성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최대 리스크는 철수예요. 철수할 거야 아마. 그동안 철수하겠지. 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이 철수야 해오셨어요. 이랬는데 이번 대선이 워낙 비호감 네거티브다 보니까 가족 리스크가 지금 큰 부담이 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는. 근데 안철수 후보는 지금 그 대선에 출마하고 또 시장 출마하면서 다 검증이 됐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있고 딸이 있으니까 별로 없더라. 네. 그다음에 전문성은 뭐냐면 이번 대선에서 안보 이슈가 별로 제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쭉 보면은 안 후보는 안보 앞에서는 작아집니다. 지난 그래요? 대선에서 2017년 대선에서 4월 16일 여론조사에서 결국 그 분기점을 계기로 기준으로 해서 안 후보의 지지율이 이제 서서히 하락세로 들어갔는데 그때 불거졌던 이슈가 사드 배치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나오니까 이때 안 후보가 좀 멈칫멈칫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가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안보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그대. 네. 아니 그때는 또 유승민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보수적 안보가는 더 세게 강한 얘기했죠. 남자가 또 인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번 대선은 네. 별로 안보가 강조되지. 안보가 안 보이는 선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보입니다. 과학기술과 이제 코로나 쪽이니까 이건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전문성 효과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또 이 배 소장님의 신조어 새해 하나 공개됐습니다. 도전인데 깜짝 놀랐어요. 도덕성, 그렇게 해석이 전문성 이렇게 아니, 여론조사 오락거리면 도전. 도전. 네. 두 분이 다음은 퀴즈쇼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그럼 안철수, 윤석열 이 지지율이 어느 정도가 되면 본인들의 뭐 완주의사와 상관없이 이 구도상 단일화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국면에 접어듭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그 기준이 지금 이번에 RN서치 조사를 보면 재밌는 게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 시 누굴 지지하겠냐는 안철수 후보가 높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지지자들 대상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가 59.5, 안철수 후보가 31.5예요. 차이가 있네요. 네, 정권 교체 의향층을 봐도 윤석열 후보가 55.2, 안철수 후보가 36.5여서 아직은 격차가 많이 나고 있는데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크로스를 이룬다. 윤석열 후보가 한 19%, 안철수 후보가 20%. 이 정도 되면은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정권 교체 의향층이 상당히 좀 흔들릴 가능성이 오차 범위 내에서 붙으면 그렇습니다. 양상이 달라진다. 붙거나 아니면은 조금 크로스가 우위를 점하거나. 우위를 점하면 이제 판세가 그 상당히 크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배 소장님, 지금 이 추세로 가다가 안 후보가 크로스를 일으켜서 우위를 점할, 그러니까 이제 2위로 올라설 가능성 있습니까? 열려 있죠. 열려 있다. 왜 열려 있느냐?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보수 진영을 다 합해 보면 40 언저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윤 후보, 안 후보가 지지율이 2땡이다. 그 이야기는 두 후보 다 20에 가까워진다. 21, 2든지 18, 19든지. 그러면
첫 번째 정권 교체 안 되는 거야 이대로 가면 이재명 후보가 어부지를 얻겠는데 그러면 보수 진영에서는 난리가 나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안철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맞대결을 했더니 안 후보가 오히려 이긴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은 누굴 선택하겠습니까? 아니 아주 간단하게 이재명 후보 이기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으로 확 쏠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 가지 전제 조건이죠. 유난 지지율이 비슷할 때 또 이재명 후보의 대결에서 안 후보가 이긴다 그러면 보수 진영은 단일화밖에 없네. 단일화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아직은 격차가 있는데 추세라는 게 또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 가정이에요. 가상인데. 자, 1월 7일 오후 1시 30분 현재 지금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윤석열 누가 됩니까, 이 소장님? 지금 상황이면 안철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네, 왜냐하면 어저께 의총한 걸 제가 봤거든요. 어저께 봤어요. 이제 둘이서 손잡고 막 어제 극적 화해를 원팀 했잖아요. 극적 화해를 했잖아요. 근데 어제 그 의총이 라이브로 중계됐는데 그 라이브에 들어오신 그 많은 그 시청자분들이 이 그 둘이서 극적 화해하는 걸 다 싫어하시더라고요. 여론 댓글을 쭉 보시니까. 네, 댓글을 쭉 보니까 이 이준석 당대표를 받아주는 윤석열에 대한 실망이 엄청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받아주면 안 된다? 네. 쳐내야 한다?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실망감이 계속 지금 누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또 허은하 의원 우리 형님 리더십을 보여줘서 다 훌륭했다고 격찬했는데. 네. 일단은 뭐 그게 화해는 했지만 이것이 이 또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울산 회동 때 봤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게 사람은 잘 안 바뀐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이런 일이 분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뤄지면 이제는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예. 아니 이 소장님 말씀은 그 댓글을 단 네티즌들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뭐 모르죠. 민주당 지지층일 수도 더 있고.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아니 그럼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왜 반발을 했던 거예요? 갑자기 느닷없이 그리고 명분도 없이 그러니까 의총에서 한창을 싸우다가 갑자기 아까 허은하 의원은 갑자기 아니래요. 변한다네. 맥락이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 맥락이 납득이 안 가는 거죠. 납득이 안 가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미스테리예요. 왜 그랬을까? 그 타이밍에 또 절묘하게 딱 윤 후보가 들어왔다고. 그렇죠. 우연이라고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다들 이제 2030 세대도 이렇게 되면은 명분 없는 재합류나 지지율 회복은 힘든 것이거든요. 봉합이라고 다 환영하는 건 아니다. 아니 궁금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무엇을 얻고 무엇을 반발했던 내줬나. 이유가 뭘까? 어떤 것이 해결되었지? 이준석 대표랑은 해결되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과 해결 안 되는 건 뭘까? 그러니까 선거는요 머리가 말끔해져야 지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짧게 덧붙이면 그 이제 선대위 내분과 관련해서 누구 책임이 더 크냐 문항이 있었어요. 전체는 윤석열 후보 책임이 크다고 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준석 당대표 책임이 더 크다고 보고 있었거든요. 당 지지층 내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그 봉합이 되긴 했는데 그걸 뒤에서 뭔가 이렇게 그 분위기를 만들어준 사람이 있었을 거다. 그게 없었으면 저렇게 될 수는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각본가가 있다. 있습니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한 말씀만 드리면 이준석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바꿨을까? 그렇죠. 저는 그게 앞으로의 그 선거 2달여 남은 동안도 그 이유가 납득하지 않고 뭔가 굉장히 파장이 큰 이슈라면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자, 그러면은 극적 화해는 어쨌든 뭐 이러나 저러나 어제 이루어졌어요. 같이 차 타고 이제 또 갔습니다. 조문도 가고. 그럼 오늘부터는 이제 다시 원팀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어제의 극적 화해가 지지율에 도움이 돼야 윤 후보가 지금 좀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럼 이 소장님. 지지율에 좀 좋은 긍정적인 영향 줄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그 갤럽 조사가 상당히 지금 여파가 클 것 같아요. 이게 15% 나온 게 지금 있어가지고 저희는 다음 주에 안철수 후보가 그렇죠. 안철수 후보가 15%가 될지 안 될지 요거를 좀 보고 있었는데 오늘 딱 나와버리니까 만약에 다음 주에 또 15%를 돌파해갖고 뭐 20% 근접하는 게 나온다 이러면은 지금 어저께 봉합한 게 상당히 지금 또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물타기가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극적 효과로 소폭 상승은 있을 수 있으나 안철수의 태풍이 더 커지면 묻혀버린다. 그렇습니다. 존재가 갑자기 확 살아났어요. 이거는 판세를 간단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수 진영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윤 후보가 견인한 지지율이냐 그게 아니에요. 아니다. 그는 정권 교체가 가능한 인물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보수층과 국민의힘에서 선택을 해준 거예요. 선택을 하고 뭉쳤죠. 자기 지지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발광체라면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반사체에 들어갔고 차라리 안 후보는 4%가 됐든 5%가 됐든 자기가 발광하는 거예요. 네네네. 소행성으로.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수 진영에서 볼 때는 윤 후보가 몇 퍼센트 나오나 안 후보가 몇 퍼센트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느냐. 네네. 누가 정권 교체가 가능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건 이야기는 뭐냐면 윤 후보가 정권 교체에 올라타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사람 리스크예요. 방금 전에도 제가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봉합이 이해가 안 된다. 그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배우자 리스크 해결 안 됐죠. 김종인 전 위원장 그럽니다. 아니 나는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권자의 머리가 말끔해져야 되거든요. 예. 그것을 말끔하게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저는 이제 이런 뷰를 생각했는데 국민은 손님으로 와서 음식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죠. 주방에서 싸움이 났어요. 그리고 서로 손잡고 포옹하고 화해했는데 음식은 아직 안 나왔단 그렇죠. 말이에요. 음식이 나와야 뭐 그렇죠. 이제 선택을 하지. 점심시간에 그 이야기하면 배고파서 어떡해요. 저도 이제 넘어갈게요. 다음 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어제 발표된 NBS 조사입니다. 엠브레인, 이 K스탯,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4개사가 3일부터 5일까지 조사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참조하시고 배 소장님 발표해 주시죠. 이재명 후보 36%, 네. 윤석열 후보 28%, 안철수 후보 12%, 심상정 후보 2%로 나타났는데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단순 합산하면 40%입니다. 그러네요. 이재명 후보가 36%인데 이 조사 결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뭘 물어보냐면 지금 우리 작가님이 공을 들여서 이제 질문지를 작성해 주셨는데 아니 이재명 후보 이 내용이 나와요. 우리 질문지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왜 하락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금 내부 분열이 일어났고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가져가는데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왜 내려왔냐. 두 가지죠.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안심할 국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심할 그러니까 때가 아니다. 국민의힘 내부가 분열되고 질이 멸렬한 상태가 된다고 해서 바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로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확인됐네요. 그러니까 이게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를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철수 후보의 약진에 상당 부분은 윤 후보의 지지층이지만 일부 이재명 후보, 일부 심상정 후보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금껏 윤 후보만 견제하면 되는데 이제는 안 후보까지 견제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누가 주적이 될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 후보는 오히려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저도 어저께 3%포인트 소폭 하락을 해서 내용을 봤어요. 이재명 후보가. 근데 그 60대 이상층에서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 분 국내임 선대위 네 분이 일어날 때 60대는 아직까지는 좀 젊으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잠깐 이탈해서 이재명 후보 쪽으로도 왔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과거에도 이재명 후보 지지를 보면 그 좀 보수층까지 파고 들어가는 그런 좀 실용적인 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층이 다시 이제 이쪽이 너무 지금 네 분이 격화가 되니까 위기의식으로 다시 도와주러 갔어요. 복귀를 하러 가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그 태도 후보층이 20%나 됩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쪽으로 안 오고 20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도 후보층이 39%나 돼요. 그래요.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 공약과는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배 소장님께 하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 탈모 지원 공약이요. 배 소장님은 뭐 연세가 80대도 저 머리가 저대로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아닙니다. 빠지긴 빠져요. 80대까지 제가 살지 모르겠네요. 머리는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의 이 공약은 핫해요. 핫해요. 모발. 지금 뭐 난리가 났는데. 그 특정 브랜드 광고 아니에요? BPL 하시는 겁니까? 아니 왜 사람 의심하고 그러세요. 의심 안 할게요. 저도 먹고 살아야 돼. 네, 그게 아니라 이 탈모가 왜 중요하냐면 당장의 이 지지율에는 포함이 안 되더라도 이게 왜냐면 가랑비에 5천 자잖아요. 한 명, 두 명 늘어도 얼마나 그러니까 오히려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이 꾸준하잖아요.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내용이 바뀌더라도 공약의 내용이 바뀌더라도 당장 지지층에 큰 변화는 없더라도 저는 뭐가 중요하냐. 결국 탈모 인구 1,000만 인구 이상 된다 그러거든요. 남녀 가리지 않아요. 근데 특히 50대에게 효과적입니다. 50대. 근데 50대가 당장 변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직 구체적으로 뭔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제 검토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50대가 이번 선거에서 MZ세대는 여전히 유동성이 커.
그죠. 변동성이 커요. 근데 50대는 꽉 잡으면 도망 안 가는 게 50대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50대를 잡는데 이 탈모 정책 효과가 있고 여기다가 대선 후보도 이런 거예요. 200만 호 지어주겠습니다. 일자리 150만 개만 끄덕도 안 해요. 네. 그런데 너무 많이 들었어요. 가령 여성들을 위해서 저출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난임 수술은 모두 이 보험료로 다 해주겠다. 난임 수술 또 시험관 수술은 전부 다 무료. 네. 어느 병원에나 가라. 산부인과 어느 병원에 이런 정책이 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탈모 지원 정책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희는 아재들은 야 이거 좋아 또 젊은 층에서도 좀 탈모로 고민하는들 청년 소확행으로 나오는 그렇죠. 정책이니까 좋아 하는데 지금 얘기를 해주신 여성층에게도 이거 어필할까요? 여성층도 원형 탈모증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지금 아까 그 20대에서 저 태도 여부층이 거의 40% 가까이 되잖아요. 네네. 지금 이 탈모 공약뿐만 아니라 소확행 공약 중에는 그 저기 월세 공제안도 있고요. 반려동물에 대한 공약들이 있어요. 네네네. 이런 게 은근히 지금은 바로 이제 그 지지율에 영향은 주진 않지만 유권자들이 조금 더 이제 지금 들여다보는 그 즈음에 표심을 결정할 때는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요. 자, 네. 배소장님 이번 조사에 후보 도덕성, 아까 호감도 이번 선거가 이 역대급으로 좀 비호감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번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덕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후보 안철수 후보가 35%로 나타났어요. 우위를 점했네요. 네네. 윤석열 후보가 14%, 이재명 후보가 13%니까 거의 뭐 도덕성 바닥인데 그중에서 안철수 후보가 하여튼 군계 일학인 거죠. 모두 뭐 절대적인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이게 안 후보가 지지율 상승에 덕을 본다고 해야 되겠죠. 통계적 숫자만으로는 이제 3배 정도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호감이 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안철수 후보가 42%, 이재명 후보가 41%로 비슷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32%예요. 좀 떨어지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호감이 중요한 겁니다. 호감이 중요하다. 얼마나 호감적인 이미지는 결국 리스크를 털어내냐죠. 네. 이게 호감도가 지지율로 넘어가기 직전에 이제 저 지표인데 사실은 원래 안철수 후보가 비호감도가 제일 높았어요. 70%가 넘었었는데. 그래요. 한때는 그랬었는데. 예, 근데 이게 지금 최근 한 달 정도 사이에 이렇게 지금 변화가 된 거는 역시 국민의힘의 내분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분들과 정권 교체를 좀 바라는 분들의 시선이 저 다른 지역에 있는 제3지대에 있는 안철수 후보에게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이 강자가 아니라 오랫동안 살아남는 게 강자예요. 정치의 격언이죠. 네. 그런 거예요. 강한 게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것이 강한 것이다. 자, 이제 새해 첫 번째 예언 오락관으로 들어가 봅니다. 전망입니다. 전망. 자, 어젯밤에 국민의힘 윤석열, 이준석 갈등 봉합됐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좀 큰 소리를 친 게 있어요. 잃었던 젊은 층의 표심 다시 가져옵니다. 그랬거든요. 정말 그럴까요? 이 소장님. 이게 우리 연애할 때 보면 어떤 사람과 이제 뭔가 갈등이 생겼어요. 그걸 다시 제자리로 마음을 돌리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네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선대위 2차 쇄신하면서 그 막 여러 가지 메타버스 등등 해갖고 이제 지지율을 끌어올린 그 시간을 보면 한 3주가 소요가 됐어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 3주 안에 지금 지지율이 MBN 조사는 29%, 8% 나왔잖아요. 이거를 30대 한 중반까지는 끌어올려야 됩니다. 네네네. 그게 가능하면 현재 안철수 후보 지지가 지금 일시적으로 상승을 했어도 그게 끝까지 이렇게 더 윤석열 후보를 넘어가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윤석열 후보가 지금 수준에서 조금이라도 더 빠진다. 이러면은 그 떠난 표심들이 더 안 돌아오겠죠. 안 돌아오겠다. 자, 배 소장님은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는 아니잖아요. 후보는 저는 아니죠. 이준석 대표도 이번 2차 파동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았어요. 그렇죠. 저는 이준석 대표 코가 석자다. 본인 정비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비가 안 되면 지금 20대 여성, 30대 여성은 떠난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국민의힘에서 설명하는 거는 아이고 뭐 이준석 대표의 2030 세대 견인 능력은 그다지 높지 않아요. 우리 윤석열 후보가 더 잘할 수 있어요. 민준아. 2030 세대 이런 거 싫어해요. MZ세대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누구의 마치 독점적인 전유물처럼 이야기하는 건 안 됩니다. 자, 이준석 대표는 본인 스스로를 추스르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래요. 제가 엄중한 지금 이제 이 정치
대선판에 예견을 하고 계신데 네. 제가 웃는 거는 이 내용 때문이 아니고 배 소장님 얼굴 보면 웃겨서 네. 자꾸 헛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로 좀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막 불쾌하시던 분도 네네. 금요일이니까 웃어야 되잖아요. 네네. 제 얼굴 보고 다 웃죠. 아유, 빵빵 터집니다. 네. 자,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여쭤볼게요. 뭘 해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내홍 뉴스가 쏟아지니까 네. 좀 묻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탈모 지원 공약 정도 하나 지고 화제가 됐고 뭐 했는지가 좀 이제 가물가물할 지경이에요. 그렇죠. 자, 이재명 후보 이거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후보 그 선대위 쪽에서는 매직 넘버 42%를 보고 있더라고요. 네. 42%가 돼야지 좀 안심할 수 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다라는 네. 확신이 들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 그 숫자가 좀 잘 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그 국민의힘의 내분 상황 동안에 이쪽이 좀 약간 이완된 면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마음을 다시 다 잡고 지금 제일 필요한 거는 그 이재명 후보만의 장점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 결국에는 이게 그 저쪽과의 싸움인 것 같지만 나의 장점을 계속 알리고 거기에서 네.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오는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이제 현 정부와의 차별화 부분도 아마 좀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동안은 이제 좀 유연한 차별화를 네. 했는데 사실 지금 이 전체적으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높지 않은 게 이 민주당과 현 정부에 대한 그 반감이 아직도 네. 좀 밑에는 깔려 있거든요. 그걸 잘 좀 어떻게 어루만져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거 끝으로 여쭤볼게요. 짧게 숫자로 말씀해 주세요. 이재명, 윤석열 대 안철수. 몇 대 몇 대 몇? 배 소장님. 네네. 몇 대 몇 대 몇? 35대 25대 15. 딱 5단위로 끊어주셨네요. 네. 뭐 약간 이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 추세로 한번 접어보고. 이 소장님 몇 대 몇 대 몇? 저는 40, 32, 그다음에 한 15. 네. 그래요.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5만 같아요. 그래요? 안 좋습니다. 자, 다음 주에 한번 또 내기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론오락관 몇 대 몇?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도 준비가 돼 있고요. 이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많이 의견 보내주세요. 자, 스포츠 소식을 정리해보는 스포츠본부. 야, 3주 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 KBS 스포츠국의 정현호 PD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늘 너무 바쁘신데 점점 바빠질 전망이에요. 그러니까요. 올해 보니까 네네.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한 달도 남지 않아서 네네. KBS 입구에 이미 해설위원들 사진이 그렇죠, 크게 걸렸습니다. 네네. 자, 우리나라의 목표나 준비 상황 어떻습니까? 일단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같은 중점 종목들의 출전 선수들이 이제 속속 확정이 되고 있고 네네. 대한체육회에서 발표한 목표 금메달 수는 일단 2개로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동계. 평창 때는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이제 올림픽이다 보니까 네. 출전 선수들도 많았고 또 이제 기존에 그 당시에 있었던 선수들이 은퇴한 경우도 많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목표가 낮춰지긴 했지만 스켈레톤, 봅슬레이 같은 썰매 종목 현재 월드컵이 진행 중이고요. 네. 그다음에 피겨 스케이팅 같은 경우도 9일에 최종 선발전을 통해서 출전 선수를 가리게 됩니다. 우리 평창 때 몇 개였죠, 금메달? 평창 때가 꽤 나와죠. 꽤. 네, 왜냐하면 이제 깜짝 금메달도 예상치 있었고 않았던 것도. 게다가 아까 은메달, 동메달도 많이 스켈레톤.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썰매를 잘 탔나? 그러니까요. 잘 탔지. 네네. 비료푸대 타고 그랬으니까. 그랬는데 야, 그때 금 5개였군요. 네네. 낮춰서 2개. 맞습니다. 목표. 그래요. 자, 근데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다 보니까 예정대로 이거 열려도 되나? 그렇죠. 도쿄올림픽도 우리가 걱정하면서 보냈는데 네. 그럼 선수단에 대한 방역이나 중국 당국의 계획 좀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출장 가이드북을 이제 받아봤는데 가시는군요, 이번에. 네, 그렇죠. 미디어 관계자들이랑 모든 그 미디어 방송 쪽 관계자들은 선수들하고 일절 접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경기장에 피치까지 내려갈 수도 없고요. 네. 그다음에 그 미디어뿐만 아니라 선수들도 다 정해진 동선대로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아예 밖에 나가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과 숙소 이렇게만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돼 있고 격일로 PCR 검사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수단 내에서의 확진이라든가 이런 문제 좀 덜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되는데 예. 사실 이렇게 엄격하게 방역을 하다 보면 선수들의 컨디션 문제 이 부분이 조금 더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워낙 네. 정책이 유동적일 수 있다 보니까 선수들 컨디션 관리가 중요해 보입니다. 아,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가 중요하다. 네. 하지만 중국은 좀 지금 최근에 뭐 도시도 시안도 봉쇄하고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요. 철저하게 할 것 같긴 한데. 네. 자, 올림픽 중계 역시 KBS죠. 아, 감사합니다. 해설위원 누가 함께 하나요? 스피드 스케이팅의 이상화 선수가 이제 해설위원으로 이상화 선수. 네. 합류를 했습니다. 이강석 기존 해설위원과 같이 하고. 뛰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뛰지 않고 해설하시는군요. 네, 쇼트트랙은 올림픽 3관왕 진선유, 올림픽 2관왕 이정수 합쳐서 올림픽 금메달이 5개. 아, 5개. 네, 그리고 피겨스케이팅의 광민정, 컬링의 이재호, 오은진 등등 많은 해설위원들이 있는데 네. 저희가 이번에 같이 준비하면서 느낀 점이 다들 말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저희의 컨셉이 좀 친구 같은 중계입니다. 쉬운 중계. 왜냐하면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종목들이 좀 어려운 종목들이 많잖아요. 이 시사본부 분위기로 그렇죠, 수다 하면서 이거보다 더 쉽게 가는 게 저희의 목표인데. 더 쉽게 시사본부보다 더 쉬운 게 목표다. 맞습니다. 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야, 이 정 PD님은 드디어 이제 베이징으로 떠나시는데 언제 떠나요? 다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시사본부에서 인사드리는 것도 다음 주를 끝으로 좀 약간 휴식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베이징 다녀와서 저희 이제 또 뭐 올림픽 중계로 봐야죠. 맞습니다. 이제 가서 이제 아침에는 뭐 피겨 보고 저녁에는 쇼트트랙 보고 아주 그냥 바쁜 삶을. 유튜브로 막 중계하실 거 아니에요? 유튜브는 아마 좀 준비를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본방송이라도 잘해야죠.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떤 일 맡으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IBC라는 국제방송센터에 가서 모든 종목들을 다 커버하게 됩니다. 전 종목을? 맞습니다. 이제 아까 말했듯이 뭐 아침에 스키 타고 점심에 컬링 보고 저녁에 쇼트트랙하고 이런 것들을 나눠서 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 커버를 하다 보니까 좀 얕지만 많이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있겠죠. 정치권에 나오는 얘기도 그러니까 내가 총괄이다. 그렇죠. 모두가 총괄입니다. 모든 종목을 다 관리한다. 네네. 자, 그런데 이 지금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9월에는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려요. 맞습니다. 지난해 도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4위에 반란 그러면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맞습니다. 성장한 모습 기대해도 될까요? 그렇죠. 9월 10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아시안 게임인데 도쿄 때 유망주들의 본격적인 데뷔 무대가 아닐까. 뭐 양궁의 김재덕, 안산 선수 있죠. 그다음에 탁구의 신유빈. 네, 그랬죠. 또 수영의 황선우 선수, 체조의 여서정 선수, 또 높이뛰기 우상혁. 맞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이제 본격적인 성인 데뷔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고 또 특이한 점이 e스포츠가 이번에 처음으로 정식 종목이 됐습니다. 그래요? 게임이?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FIFA 온라인, 뭐 배틀그라운드, 리그 오브 레전드 이런 축구를 게임으로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서 롤이라고 부르는 리그 오브 레전드. 예,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중계를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좀 있는데 사실 그래서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때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고 또 하나 추가되는 종목이 이제 브레이크 댄스예요. 춤이 이제 올림픽 그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이 되는 건데. e스포츠하고 브레이크 댄스는 우리나라가 좀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굉장히 기대가 많고 최근에 또 예능으로 많이 나왔던 이 스우파에 나왔던 예리 씨가 또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그래요? 아시안 게임 나올 국가대표예요? 전망이다. 맞습니다. 와, 이거 대단한 일들이 많네요. 야, 그렇습니다. 이제 예능과 스포츠의 경계가 또 허물어지네요. 그렇죠. 점점 경계가 허물어지는 느낌입니다. 댄스도 스포츠다. 브레이크 댄스. 야, 옛날에 길거리에서 머리에 그 이제 헬멧 쓰고 좀 해보신 거 뱅뱅 돌던. 그러면 제가 방송을 못 하죠. 목이 많이 꺾여 있었을 거예요. 그러네요. 좀 목 보호를 잘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자, 이게 프로야구, 지금 프로야구 지난 그 도쿄올림픽 때는 상당히 실망을 줬었는데 아시안 게임의 주요 선수들이 차출되다 보니까 또 휴식기 갖게 되는 거죠? 원래는 그렇게 저번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때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중단 없이 프로야구는 계속 진행을 합니다. 아무래도 도쿄올림픽 때 당시 이제 리그를 중단하면서 성적이 좀 좋지 않았던 것 그리고 아시안 게임에 나오는 나라들 중에 유일하게 리그를 중단한다는 점 때문에 여론의 영향을 좀 우리나라만 받지 않았나는 생각이 있고 대신에 형평성을 위해서 각 구단당 3명씩 의무적으로 선수를 차출한다라는 조항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단 입장에서는 리그가 진행되는 도중에 선수가 차출되는 전력 누수가 있긴 하지만 반대로 우리 팀의 유망주들이 아시안 게임에서 만약 좋은 성적을 내서 병역 면제를 받게 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플러스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구단들마다 약간의 머리 싸움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떤 선수들을 차출하고 그렇죠. 어떤 선수가 국내 리그를 중단 없이 뛸 것이냐. 그렇습니다. 자, 또 용인술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11월 21일로 예정돼 있네요. 사상 처음으로 겨울에 열리는 월드컵 축구인데 자, 카타르
11월에 카타르는 기온이나 날씨가 어떻답니까? 평균 최저 기온 19도, 최고 29도이기 때문에 좋네요. 우리나라 여름 정도인데 정말 이제 대단한 점은 습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거의 10% 건조해요. 20% 이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럼 그래서 뛰기가 좋죠. 그리고 이제 그늘에만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한 거죠. 오히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이제 카타르 같은 경우는 경기장에 에어컨도 설치한다라는 이제 보도도 있었을 정도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뛰기에는 좀 나쁘지 않은 컨디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돔을 닫나요? 그렇죠. 개폐식으로 이제 설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돔을 열고 에어컨 돌리면 아무 효과 없을 것 같은데. 아무 효과 없죠. 야, 이게 대단합니다. 네. 자, 그런데 해외 축구 리그들이 한창인 때잖아요. 맞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11월, 10월쯤에 이제 리그가 개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EPL, 잉글리시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카타르 월드컵 기간 중에 리그를 중단한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고 네. 라리가나 분데스리가도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뭐 겨울 휴식기, 크리스마스 그 오프를 조금 줄인다든가 하는 식의 네. 리그 조정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월드컵 대비해서인가? K리그는 올 시즌이 빨리 끝난다고요? 네, 2월 19일에 일찍 개막해서 10월에 끝납니다. 10월에 끝난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좀 짧아지잖아요. 그렇게 네. 우리 동계 훈련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K리그 구단들이 좀 시즌을 빨리 준비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카타르를 대비한 것이다. 맞습니다. 아, 월드컵. 네. 자, 그럼 우리나라 벤투호인데 네. 월드컵 대표팀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보니까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은 포지션별로 우수한 선수들이 많아요. 수비의 네. 김민재, 공격의 손흥민, 미드필더 윙어 중에서 이재성 선수가 좀 돋보이는데 이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다 커리어 하이 시즌이거든요. 네, 네. 2010년 남아공 때 박지성, 이영표 이런 선수들이 가장 최전성기였던 것처럼 예. 이번에도 혹시 원정 16강 그 이상의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를 하게 됩니다. 기대해 봅니다. 뭐 스포츠 풍년입니다. 그렇죠. 정 PD님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오늘 스포츠본부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간식 발표 드릴게요. 스포츠본부와 어울리게 월 땡콘 아이스크림 뭔지 아시죠? 자, 7618-6206-3941-1005-5000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금요일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뵈니까요. 주말 잘 보내시고 이제 1월 10일 월요일이면 1월도 중순에 접어듭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구를 위한 새로 고침 습관을 바꾸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방송인 조우종입니다. 환경을 보호한다는 건 생명을 소중히 한다는 뜻이고 더불어 지구 위의 모든 생명을 존중한다는 뜻이겠죠. 반려동물